우리 이제 합병 이어서 볼 건데요. 좀 전까지 이제 했던 것은 그 피합병법인 그리고 이제 합병법인 피합병법인 주주의 이제 과세 문제까지 했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 이제 합병법인 주주의 과세 문제예요. 이미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합병법인 주주 같은 경우에는 합병하는 시점에 이제 특별히 뭔가를 받는 게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과세 문제가 없지만 합병한 이후에 합병 차익 자본전유에 의한 무상주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무상주에 대해서 이제 의제 배당으로 과세할 거냐 말 거냐 이제 문제가 있는데 그때도 인제 적격하고 비적격으로 나뉘겠죠. 근데 인제 그중에 비적격 관련해서요. 우리 인제 뒤에 19 쪽에 인제 설명해 놨는데 요것이 인제 좀 의제 배당으로 볼 건지 안 볼 건지에 대해서 좀 인제 이견이 있는 파트예요. 그래서 인제 갑설 우리 합병 차익 자체는 좀 이따 인제 다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주발초와 같은 인제 입금 불산입 항목이죠. 다만 인제 중에 합병 매수 차익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는데 그 부분만큼은 이제 예외적으로 입금이잖아요. 그래서 인제 그 합병 매수 차익과 관련해서 의제 배당으로 인제 봐야 된다는 인제 관점도 있고 보지 말아야 된다는 관점도 있는데요. 이게 인제 좀 각각의 인제 타당성이 있어요. 그래서 요 내용이 인제 뭐 시험에 인제 출제되기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뭐 요 동네와 관련해서 한 번도 출제가 안 되었으니까 우리 인제 이거 합병 차익 자본전이 무상주지 배당은 비적격일 때는 인제 좀 무시하시고 적격일 때만 좀 공부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제 적격일 때 인제 어떻게 할 건지 인제 기본 사례로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인제 법문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사례. 어제 했던 것처럼 인제 소멸하는 인제 B법인 같은 경우에 보시면 자산 부채 자본이 있는데 앞에 설명할 때는 제가 이때 인제 이 자본을 인제 합쳐 가지고 인제 총액으로 5천 원이다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인제 자본금, 주발초, 이익여금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주발초가 1,400 원, 이익여금 600 원. 그리고 인제 시가는 12,000원 똑같고요. 그다음에 인제 앞에서 했던 것처럼 인제 B법인 순자산 넘기고 합병법인이 인제 합병교부주식 을 인제 요렇게 줄 건데 앞에서 할 때는 인제 시가가 8천 원이다만 했지만 인제 요 동네에서는 인제 액면가까지 인제 추가로 주도록 할게요. 자 그랬을 때 인제 과연 이 A법인이 인제 어떻게 처리할 거며 어떤 식으로 인제 A 주주에게 무상주입이 되는지 볼 건데요. 먼저 인제 A법인이 이제 회계 처리부터 보면 만약 인제 이 A법인이 기업 폐기준에 따라 회계 처리했다면 이미 앞에서 요렇게 되겠죠. 자산 시가 해서 자산 부채 시가를 하고 나머지 인제 차익 예금액 인제 만 원인데 그중에서도 인제 교부한 주식의 시가가 8천 원이니까 8천 원이 자본이고 그다음에 2천 원이 영가매수 차익이다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 동네에는 인제 그 자본 8천 원을 인제 좀 더 세부적으로 하면 교부한 주식 액면가가 2천 원이니까 자본금 2천 원일 것이고 액면가를 초과하여 인제 발행한 가액이 6천 원이니까 주발초 6천 원 뭐 요렇게 되겠죠. 요게 인제 갭에 따라 인제 회계 처리예요. 자 근데 우리 현재 세법 규정은 회사가 갭에 따라 회계 처리하지 않고 상법에 따라 회계 처리한 걸로 간주해서 법에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인제 회사가 갭이 아닌 상법에 따라 처리했다면 이렇게 될 것이다. 상법 같은 경우에도 인제 자산 부채 인제 시가로 적도록 하고 교부한 주식의 인제 액면가 2천 원인데 그때 인제 액면가액 대비 이 회사에 인제 들어온 금액이 만 원이잖아요. 우리나라 상법은 주식을 발행할 때 뭐 때문에 주식이 발행되는지 상관없이 액면가액보다 더 많이 이 회사의 순자산이 증가했다면 그 전부 다 주발초의 관점으로 인제 보도록 하고 있어요. 이러한 관점은 어디 할 때도 예전에 한번 얘기했었냐면 우리 법인세 앞쪽에 출자 전환 채무 면제 갈 때도 이런 거 얘기했었죠. 출자 전환으로 채무가 인제 사라지면 채무 사라지는 금액만큼이 인제 순자산의 증가액인데 그때 인제 상법은 액면가액까지만 잡은 금액이고 액면가액 초과하는 금액은 전부 다 주발초다라고 했었죠. 그것은 채무의 출자 전환이든 지금 같은 합병으로 인제 신주를 발행하는 것은 똑같아요. 그래서 항상 상법은 액면가액보다 순자산이 인제 더 들어온 금액은 전부 다 주발초지 인제 이렇게 손익으로 보는 사건은 없다. 그래서 결국 상법의 경우에는 합병으로 순자산이 증가하든 출자 전환으로 순자산이 증가하든 전액 다 자본 거래로 본다. 뭐 요런 얘기 예전에 했었죠. 자 근데 인제 다만 우리 상법 같은 경우에는 용어를 쓸 때 이 액면가액 초과하는 순자산의 증가액을 주발초라고 표현하지 않고 합병차익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제 합병차익은 주발초하고 똑같은 거다. 우리 인제 예전에 공부했었죠. 자 이게 인제 상법상의 처리고 회사가 요렇게 회계 처리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 볼게요. 어 그랬을 때 이제 이 A법인이
합병하면서 이제 A법인의 장부에 합병 차익이 8,000원이 있고 이 합병 차익 8,000원을 자본에 전입해서 여기 있는 A 주주에게 무상주를 줬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A 주주가 그렇게 받은 무상주가 의제배당일 거냐 아닐 거냐의 판단인데 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이잉을 재원으로 했으면 의제배당이고 자잉을 재원으로 했으면 의제배당 아닌 거 아시죠?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단순 무식하게 선생님 합병 차익은 네가 금방 주발초 자행이라고 하지 않았니? 따라서 무조건 의지배당이 아닌 거 아니냐라고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데 항상 우리 이제 자행이냐 이행이냐는 회계학 기준이 아니라 뭔 기준? 세법 기준이다 하는 거 아시겠죠? 그럼 세법 기준으로 얘가 이제 이행이냐 자행이냐를 이제 봐야 되겠지. 그래서 이 사건 관련된 세법상 회계처리를 한번 봐보죠. 우리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이제 적격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인격 합의설이고 인격 합의설이란 B법인의 자산부채 자본이 그대로 A법인에 이전되는 거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거래가 아닌 것이어서 B법인의 이 BS를 그대로 A법인으로 옮겨 쓰는 장부이기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거 그대로 쓰면 자산이 7,000원인데 그냥 자산 7,000이라고 써버리면 이연해 준 금액이 얼마인지 안 드러나니까 우리는 자산을 시가로 쓴 다음에 시가와 장부가의 차이 5,000원만큼 조정 개정해서 결과적으로 요 금액이 이제 7,000원이 되는 컨셉이다라고 했었고. 그다음 이제 부채 그대로 넘어올 것이고, 그다음 이제 자본 계정도 이제 기본적으로 다 그대로 넘어오겠지. 그래서 자본금 3,000원, 주발초 1,400원, 이익잉여금 600원 뭐 이렇게 넘어올 거예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세법상 회계처리인데, 다만 여기서 이제 하나 주의할 게 뭘 주의하셔야 되냐면 이 자본금 금액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B법인의 BS에 적힐 때는 당연히 B법인 내 이제 액면가의 기준 자본금이 돼야 되겠지만 이게 이제 A법인을 옮겨 쓰게 되면 A법인 기준의 액면가액으로 해야 되겠죠. 이번에 이제 새로 발행한 신주의 액면가액이 2,000원이다 보니 아무리 이제 인격 합의섭이라고 할지라도 자본금을 원래 숫자 그대로 가져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A법인의 액면가액 기준으로 자본금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 자본금은 이제 3,000원이 아니라 2,000원이 돼야 되겠고. 그러면 이제 1,000원이 비잖아요. 그 1,000원은 우리는 이제 합병 감자 차익이다 이렇게 불러요. 원래의 자본금이 3,000원인데 이제 자본금이 2,000원으로 바뀌었으니까 자본금이 이제 감소가 된 것이죠. 그래서 자본금 감소한 1,000원만큼을 합병 감자 차익이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하게끔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때 이제 북하고 이제 비교. 요 합병 차익 8,000원 이제 내역을 비교를 하려면 숫자를 좀 맞춰야 되니까. 여기 있는 이 자산 조정 계정 5,000원 있잖아요. 원래는 이제 자산의 차감적 평가 계정이 있는데 요것을 맞추기 위해서 오른쪽으로 이제 보내버리면 차변일 때 마이너스이면 대변이면 플러스가 돼야 되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세법상 회계 처리를 요렇게 이제 조금 바꿔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 얘가 요렇게 이제 바뀐 거다로 이제 이해할 수 있고, 요렇게 이제 표현 방식을 바꾸면요, 이제 부에 있는 합병 차익이 세법상 어떤 숫자인지가 쉽게 드러날 거예요. 여기 보시면 요 합병 차익 8,000을 뺀 나머지가 자산 부채 자본금인데 여기 자산 부채 자본금이 똑같죠. 그러면 부에서는 합병 차익이라고 8,000원 썼고 세법은 합병 차익 8,000원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된 걸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부에서 상법에 따라 합병 차익 8,000원 했다면 세법은 이러한 네 가지로 합병 차익이 구성된 걸로 보겠다 이 입장이에요. 그러면 이제 요 네 가지를 이제 우리가 한번 구체적으로 이제 좀 더 이제 분석을 해볼 건데, 이 합병 차익의 이제 세법상 구성 요소는 어떻게 구해질 거냐? 우리가 매번 시험장에 가서 이거를 아까처럼 썼다가 이렇게 돌릴 수 없잖아요. 직관적으로 좀 이해해 주셔야 되겠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때는 이렇게 이해하세요. 자, 현재 B법인의 BS가 A법인의 장부에 옮겨 적을 때 조금 그대로 옮겨 적은 게 아니라 변경되어서 옮겨졌죠. 어떻게 변경되었냐? 첫 번째, 원래 이놈 자산은 7,000원이었는데 여기 옮겼을 때는 얼마로? 12,000원으로 차변이 5,000원 증가했죠. 우리가 차변이 5,000원 증가하면 당연히 뭐도 대변도 5,000원 증가해야 될 것이고, 차변에 5,000원 증가한 만큼 대변의 그 5,000원이 부채나 자본금에 적힐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전부 다 여기에 합병 차익으로 이제 구성된 것이다로 봐서 첫 번째가 이제 자, 피합병 법인에게서 합병 법인으로 옮겨질 때 자산 평가된 금액, 평가 증한 금액이 여기 합병 차익으로 옮겨온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자산 평가 증이 여기 있는 조정 계정이 이제 대응되는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고.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이제 여기 옮겼을 때 부채 2,000원, 자본금 3,000원인데 뭐 부채는 똑같이 놓았으니까 됐고 자본금 3,000원 중에 여기 자본금 2,000원만 왔잖아요. 그럼 나머지 자본금에 해당하는 1,000원이 여기 합병 차익에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게 이제 바로 요 숫자잖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 자본금은 주주가 출자했던 금액이고 주주가 출자했던 금액은 투자 원금, 자잉의 성격이어서 의제배당 재원이 아닌 거 아시죠? 우리의 핵심은 합병 차익 중에 의제배당 재원이 얼마냐가 이제 핵심인데 여기 있는 이 자산평가증은 주주가 투자한 원금, 자잉의 컨셉이에요. 법인이 자산의 시가가 상승해서 법인이 벌어들인 이익의 컨셉이에요. 이익의 컨셉인 거 아시겠죠? 이 자산의 평가 증액은 이익의 컨셉, 세법상 이익의 관점으로 볼 수 있지만 여기 있는 이 감자차액은 이익의 관점이 아니라 자행의 관점인 것이고 일단은 법은 전체 8,000원 중에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이 얼마냐를 먼저 구하고 그거를 뺀 나머지는 전부 다 자행 대상이 아닌 거다로 이제 구하라의 컨셉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제 우리는 이익에 해당하는 것을 이제 먼저 구할 것이고 그때 그러면 여기 3,000원 중에 2,000원 뭐하고 1,000원이 여기 들어갔지만 그 1,000원은 이익이 아닌 것이니까 일단은 무시해 보시고 그 다음에 주발초 1,400원도 여기 이제 합병 차익에 들어간 것인데 주발초도 역시 최초에 이제 이 비법인의 이제 주주들이 여기에 출자했던 금액이고 자행의 컨셉인 거 아시죠? 역시 우리의 관심이 아니다. 무시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익인데 이 이익이란 건 비법인이 합병하기 전에 열심히 장사해서 벌어들인 이익이잖아요. 그것이 이제 여기 합병 차익에 이제 들어가 있는 것이겠죠. 그럼 그건 당연히 이제 의지배당 재원이 대줘야 되겠죠. 그러면 합병 차익 8,000원 중에 의제배당 재원이 되는 금액이 5,600원이니까 그렇지 아니한 금액은 나머지 얼마? 2,400원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세법이 구분하래요. 그래서 세법은 적격일 때 북에 적혀 있는 합병 차익이 있으면 이 합병 차익 안에는 이익도 있고 자익도 있는데 일단은 이익, 의제배당 대원이 되는 것을 먼저 순서대로 구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아니다. 그런 식이에요. 그때 이제 대상이 되는 게 이제 첫 번째가 자산이 평가 증된 금액. 이 하나 있을 것이고 두 번째가 이제 기존에 이제 이익으로 잡혀 있던 금액이 또 넘어오는 게 있겠죠. 그래서 자산 평가증하고 승계 이익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이해분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서 아까처럼 시험장에 가서 이렇게 제대로 뭐 네 가지를 구분할 필요 없이 이런 식의 이제 요령으로 구분을 하시면 되겠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이제 구분을 했다면 우리의 최종 목적은 의제배당 금액이 얼마냐인 것인데 만약 요 회사가 이 합병 차익 8,000원을 전액 자본에 전입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세 가지가 다 전입이 된 것인데 그 중에 이제 앞에 있는 두 가지는 좀 전에 얘기했듯이 의제배당 재원이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요 놈은 안 되겠지. 그렇다면 요 금액 5,600원어치만큼만 A 주주에 배당이 되겠죠. 근데 이제 하나 주의할 게 만약 회사가 이 8,000원을 전액 다 전입할 수도 있지만 일부만 전입할 수도 있겠죠. 만약 이제 일부에 해당하는 7,500원만 전입을 했대요. 그러면 이 전체 8,000원 중에 일부가 전입되다 보니 대상이 되는 거하고 아닌 게 있었을 때 뭐가 전입된 거냐 알 수가 없잖아요. 그때 이제 세법이 이렇게 전체가 두 개. 인 거 아닌 거 전체가 두 개인데 그 중에 일부만 뛰쳐나왔을 때 바라보는 관점이 두 개가 있다 했죠. 평균의 관점이 있고 순서의 관점이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 세법은 이 동네는 순서예요. 평균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존에 이제 예전에 2장 의제배당 파트에서는 대부분 평균의 관점이었었죠. 1% 3% 평균이다 했는데 적격 합병의 합병 차익의 재원의 전입만큼은 평균이 아니라 순서고 그때 이제 순서는 어떻게 될 거냐? 여기 대상 아닌 걸 먼저 전입하고 대상인 것을 나중에 전입한 걸로 봐요. 이 개념은 뭐하고 비슷하냐면 우리 여러분들 소득세에서 연금계좌 할 때 배웠던 거 기억하시죠? 우리 연금계좌에서 이제 인출했으면 과세 대상인 걸 먼저 인출한 걸로 봐요. 과상 아닌 걸 먼저 인출한 걸 봐요. 아닌 걸 먼저 인출한 걸로 봤었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연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거야. 아무래도 이제 내가 인출을 할 때 과세상 아닌 걸 먼저 인출했으면 과세가 안 되고 나중에 과세인 것을 인출했으면 나중에는 이제 과세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 이제 과세되는 금액이 뒤에 인출한 것이어서 뒤늦게 과세가 되는 것이죠. 여기 적격도 마찬가지예요. 적격합병도 기본적으로 적격합병이라는 게 이연의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만든 규정이잖아요. 그럼 이연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당연히 어떻게
대상이 아닌 것부터 먼저 전입을 해서 주주에게 준 걸로 봐야 돼. 그러면 이제 7,500원 중에 아닌 거 2,400원이 먼저 전입된 거고. 그러면 이제 나머지 인 것들인데 인 것들은 그냥 하나의 세트로 생각하시면 돼요. 뭐 둘을 나눠서 얘가 전입됐느냐 얘가 전입됐느냐 알 필요가 없는 것이죠. 어차피 우리들은 다 대상인 것이니까. 그래서 이 두 개 합쳐가지고 5,100이 전입이 된 것이고. 그렇다면 A 주주가 받은 7,500원 중에 대상인 금액은 여기 5,100원에 한정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5,100원만큼의 의제배당이다. 뭐 이렇게 구하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금방까지 했던 내용에 이제 법문구를 좀 볼게요. 제일 먼저 합병 차익 자체의 정의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합병 차익이란 합병으로 순자산이 들어오고 주식을 발행했을 때 상법은 전부 다 이 순자산 들어온 게 100% 자본거래로 봐요. 100% 자본거래. 교부주식 시가가 얼마인지 상관없이 100% 자본거래이니까 액면가액만큼 준 거고 그 액면가액보다 더 들어온 건 다 주발초 합병 차익인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 합병으로 우리 회사의 순자산 증가한 거에다가 액면가 뺀 거, 이게 이제 합병 차익이에요. 다만 이제 합병 교부금 현금 준 게 있다면 현금 준 것만큼은 실제로 순자산 증가한 건 아니죠. 우리 회사에 이제 순자산 1,000이 들어왔지만 교부금을 200을 줬으면 1,000 들어오고 200 나갔으니까 순자산 증가액은 얼마? 800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빼줘야 되겠지. 그래서 순자산에서 교부금 뺀 게 실제 이제 순자산 증가액이고 그 순자산 증가액에다 순자산 증가액 1,000원에다가 교부금 200원 준 800원이 순자산 증가액 자본거래로 인한 순자산 증가인데 그중에 액면가 뺀 게 이제 그 합병 차익 주발초의 컨셉이다. 이렇게 보도록 하고 있어요. 근데 뭐 시험에는 뭐 교훈까지는 나오지 않을 것 같으니까 뭐 그냥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다음 그때 우리 이제 적격 합병일 때 이제 그 적격 합병 시 합병 차익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것으로 볼 거냐. 부국은 하나의 계정 과목 합병 차익으로 이렇게 처리했지만 세법은 하나의 계정 과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세법은 적격이면 인격 합일설이고 인격 합일설에 의하면 피합병법인의 이인 구성 항목 하나씩이 전부 다 거기에 합병 차익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니까. 그때 이제 우리는 대상인 거와 대상 아닌 거가 있을 건데 먼저 대상인 것의 1순위의 구분이 합병으로 인한 자산 평가증에 아까 우리 했었죠. 거기 피합병법일 때 자산은 7,000원인데 합병법일 때 12,000원 적었으면 합병하면서 5,000원만큼 평가 증하면서 북이 인식한 거잖아요. 그럼 차변의 5,000원 북 증가액이 대변에도 인식이 될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합병 차익이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다음 이제 두 번째 하고 이제 세 번째가 같은 얘기인데 아까는 이제 우리 이제 사례에서 거기 피합병법인 같은 경우에 이제 보시면 자잉의 주발초밖에 없었지만 우리 이제 자잉은 대부분 의지배당 재원 아닌 거 아시죠? 하지만 자잉이라고 할지라도 의지배당 재원인 게 있었잖아요. 대표적인 거 뭐 자익처분익이라든지 출자전환 채무 면적이라든지 1% 재평가세 부과된 재평가정익금이라든지 이런 것만큼은 자잉이지만 세법상 이익의 관점으로 간주해서 의지배당 재원인 거 아시겠죠? 그래서 아까는 자익처분익 같은 게 없었지만 실제로는 있을 수가 있겠죠. 그것도 이제 세법상 이익하고 마찬가지인 것이니까 그거를 표현하는 내용인 것이다. 그래서 여기 의지배당 대상인 자잉, 자익처분익, 1% 적립금, 출자전환 면제액 같은 거 그리고 이제 원래부터 피합병법인에서 이행으로 돼 있는 거 요게 이제 세법상 이행인 것이죠. 그래서 요 두 가지를 그냥 같은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얘가 승계이행 그리고 자산의 평가증. 그래서 요것들이 이제 의지배당 재원이고 이것들 뺀 나머지들은 이제 의지배당 재원이 아니다.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아까 했던 것처럼 합병 차익 8,000원인데 전액 전입할 수도 있지만 일부만 전입할 수도 있겠고 일부만 전입했을 때는 우리는 이연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뭐부터 대상 아닌 것부터 먼저 전입한 걸로 봐요. 요건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이죠.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이제 객세교재의 21번 문제를 한번 보시면 다음은 주식회사 나무가 제7기초에 신촌을 흡수 합병한 내역이다. 주식회사 나무가 10월 달에 합병 시점에서 발생한 주발초 중에 자, 합병 시점에서 발생한 주발초. 여기 이제 바로 합병 차익의 컨셉. 회계학은 이제 주발초로 가지만 세법은 합병 차익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중에 4억 5천을 자본에 전입하고 무상증자를 실시한 경우에 주주에게 의제배당으로 과세할 금액은 얼마니?
단 해당 합병은 법인세법상 과세현 요건을 충족한 적격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적격일 때는 좀 이제 의제배당을 과세할 거냐 말 거냐 논란이 있으니까 법에 명확히 있는 적격만 시험에 나올 것 같아서 요 문제도 이제 적격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적격일 때의 합병 차액전입 시 의제배당이고, 먼저 첫 번째 먼저 없어진 피합병법인 신촌의 이제 BS가 보니까 차변의 자산, 그다음에 대변의 자본금, 자잉, 이잉 있네요. 근데 별표에 봤더니 자잉주, 북자잉주 1억 천은 주발초이고, 세법 기준으로도 1억 천은 자잉이 간점이겠고, 나머지 9천만 원만큼은 1% 과세분 토지재평가 적립금이다. 만큼은 북에는 자잉이지만 텍스는 이잉인 거 아시죠? 그래서 거기 자잉 2억 옆에다가 9천만 원은 이잉이다. 북자잉 9천 2억 옆에다가 9천만큼은 이잉이다. 텍스 이잉이라고 표시해 두시고, 밑에 갈로 2번 주식에서 나무는 신촌의 자산을 공정가액으로 쓴 게 있고, 합병 대가로 액면가 시가에 이제 주식을 지분 비율에 따라 교부하고 아래와 같이 회계 처리했다. 그래서 이제 나무에 이제 회계 처리 있네요. 요거 이제 잠깐 칠판에 써보면, 자, 나무는 먼저 자산 토지 6억, 기계 3억 5천 두 개 합쳐서 자산을 시가인 9억 5천을 적었고, 이 회사가 이제 부채는 없네요. 그 다음에가 이제 주식 발행해서 자본인데, 자본금 중에서도 이제 먼저 자본금. 현재 액면가가 4억 5천이니까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요것만큼이 승계한 순자산의 시가. 이 회사 나무의 순자산 증가액이 이번에 9억 5천인 것이죠. 9억 5천. 근데 우리는 이제 주식 발행으로 순자산이 증가했으니까 상법은 이 순자산 증가액을 전부 다 뭘로 바라본다? 자본거래를 바라본다. 우린 지금 회사가 이제 상법에 따라 회계 처리했다 간주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자산 증가액이 100% 자본거래인데 그 중에 액면가액이 4억 5천이라면 나머지 4억 5천은 주발초의 컨셉인데, 우린 그 주발초를 뭐라고? 합병 차익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북은 주발초라고 썼지만 세법 기준은 그 주발초 4억 5천이 합병 차익인 거예요. 죄송해요. 여기 4억 5천이 아니라 5억이 돼야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하시죠? 자, 이번에 이제 이 합병 차익 5억 중에 일부를 전입을 했대요. 아까 위에 문제에서 얼마 전입했냐면 4억 5천 전입. 그러면 이게 이제 주주들에게, 나무의 주주들이겠죠. 나무의 주주들에게 무상주로 갔을 때 과연 의제배당으로 볼 거냐? 자, 얼마가 의제배당으로 볼 거냐 하면 일단 이 합병 차액의 이제 근원을 분석을 해야 될 것이고, 우리는 합병 차액은 어떻게 분석할 거냐? 제일 첫 번째, 우리 기본적으로 적격이면 인격 합일설이고, 인격 합일설이면 피합병법인의 BS가 그대로 이제 나무에게 넘어와야 되는데, 그 피합병법인 BS가 그대로 넘어올 때, 자, 위에 이제 문제 보시면 자산이 최초에는 얼마였어요? 8억이었죠. 8억이었던 금액이 여기 얼마로 인식이 돼 있다? 9억 5천. 자산이 증가한 금액이 1억 5천이면 그 차변의 증가액 1억 5천이 전부 다 어디에 적혀 있다? 부채로 갈 수도 없고 자본금으로 갈 수도 없으니까 여기 합병 차액으로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보는 관점인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합병 차액 5관에는 합병하면서 자산 평가 증하면서 자본을 늘린 금액이 1억 5천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채는 이제 원래 없었으니까 그대로 영 문제 없고, 그다음에 이제 자본금 5억인데 자본금이 이제 피합병법인일 때는 5억이었는데 여기는 4억 5천을 적혔으니까 5억 중에 4억 5천 되었으니까 나머지 5천이 여기 들어가 있겠죠. 근데 그 나머지 5천은 어떤 숫자예요? 감자차익이잖아요. 감자차익은 의지배당 재원이 아니니까 뭐 우리에게 의미가 없어가지고 무시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피합병법이 이제 자산, 부채, 자본까지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이잉인데, 이잉을 봤더니 자잉이 2억이고 이잉이 1억이죠. 합계 3억인데 그 3억이 또 이제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3억 중에 세법상 의제배당 재원이 되는 게 뭐냐를 이제 구해보면, 먼저 자잉 2억 중에 아까 우리 써놓으라 했죠. 북에는 자잉이지만 텍스 기준은 이잉인 게 1% 재평가전 입금 얼마? 9천이 있었죠. 그리고 또한 북에 원래부터 이잉으로 있던 1억 해서 여기
피합병 법인에게서 이미 세법상 이익 금액이 1억이 있었고 그게 그대로 이제 나무에게 이제 넘어온 거다. 예, 컨셉. 그러면 이제 다 분석을 했고 그러면 총 5억인데 대상인 거 두 개가 3억 4천이니까 그럼 나머지 아닌 거의 금액이 1억 6천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대상 합병 차액을 이제 분석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근데 이제 이번에 이 5억 중에 얼마를 전입을 했냐면 4억 5천만 원만큼만 전입을 했고 이렇게 일부가 전입되었으면 우리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밑에서부터 위로인 거 아시죠? 그래서 대상 아닌 1억 6천이 먼저 전입이 된 것이고 대상인 거 4억 5천에서 1억 6천을 뺀 나머지 2억 9천이 전입이 된 것이겠죠. 그럼 최종적으로 이제 나무주주들에게 의지배당으로 과세할 금액은 2억 9천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하는 개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요 동네를 평소에 공부를 잘 안 해서 좀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이 꽤 있던데요. 뭐 간단해요. 풀이 요령은 간단해. 시험에 나온다면 이런 식으로 아주 심플하게 풀이할 수 있으니까 꼭 공부하세요. 뭐 그렇게 아주 어려운 개념은 아닌 것이다. 뭐 1차에 나오더라면 이거 이상 어렵게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이 정도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밑에 있는 이 시험 문제는 뭐 아주 심플하니까요. 요건 숙제를 낼게요.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시면 좋겠다. 자, 이렇게 해서 합병적 설명을 전부 다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고요. 이제는 이제 분할로 이제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이제 기출 문제를 보시면 계산 문제는 전부 다 합병에서만 나왔지. 분할에서는 계산 문제가 안 나왔어요. 그것은 뭐 1차든 2차든 다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부하실 때 이 분할은 뭐 1차 시험에서는 계산은 좀 버리시고 말 문제 위주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말 문제여서 여러분들이 쉽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시는데요. 말 문제가 합병은 좀 더 어려워요. 특히나 이제 분할 동네가 말 문제로 나오면요 많이들 힘들어해요. 왜냐하면 이 분할의 용어들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실히 용어의 정의를 확실히 암기를 해야지만 말 문제가 나와서 잘 푸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용어들 좀 볼게요. 기본적으로 이제 분할이라고 하는 건 어떤 법인에 이제 독립된 사업부가 있는데 그 독립된 사업부가 그 법인 바깥으로 뛰쳐나가 가지고 이제 다른 법인에 합쳐지거나 아니면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되는 게 이제 분할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법인 안에 있는 특정 사업부가 뛰쳐나가는 게 이제 분할이다. 그때 이제 그 다음 분할의 이제 유형에는요. 첫 번째 케이스. 자, 여기 A 법인의 X 사업부가 뛰쳐나가 가지고 별도의 독립된 법인인 X법인을 설립을 했어요. 다른 법인하고 합쳐져서 설립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업부 자체가 별도의 법인이 된 것이죠. 이런 것을 우리는 단순 분할이라고 해요. 상대적으로 이제 다른 이렇게 놈들과 합쳐져서 이제 분할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분할 합병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다음 또 영어 보시면 우리 이제 이렇게 사업부가 뛰쳐나간 A 법인을 분할 법인이라 하고 새로 설립된 법인을 분할 신설 법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때 이 분할 법인이라는 용어가요. 합병과 조금 이제 표현이 반대 방식인 것이다. 우리 이제 합병 같은 경우에는 피합병 법인이 소멸하고 합병 법인이 살아남는 놈이잖아요. 그래서 소멸의 성격이 있는 놈을 피합병 법인이다라고 부르는데 분할 같은 경우에는 이 분할 법인이 소멸이잖아요. 사업부가 소멸. 이어서 분할에서의 분할 법인은 사업부 소멸하는 놈. 분할 신설 법인이 새로 생긴 놈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합병 법인의 정의와 분할 법인의 정의가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거 좀 주의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밑에 Y 사업부가 떼쳐나와 가지고 이제 다른 을법인하고 합쳐져요. 그때 이제 을법인에 합쳐져서 이제 을법인이 그대로 남아 있었을 때 우리는 사업부랑 다른 법인이 합쳐졌죠. 합쳐졌다면 합병이에요. 그냥 분할 쪼개진 것만 있으면 분할이지만 합쳐졌으면 분할 합병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까 위에 있던 케이스를 단순 분할이하고 밑에 있던 게 이제 분할 합병인데 분할 합병 중에서도 상대방 법인에 이제 흡수가 된 것이죠. 이런 것을 흡수 분할 합병이라고 하고 그때 을을 분할 합병의 상대방 법인. 그에 반해서 Z 사업부가 뛰쳐나와 가지고 병이란 법인과 이제 합쳐져서 병 그대로 되면 위의 케이스겠지만 Z하고 병이 합쳐져서 새로운 법인을 만들어지면 그때 우리는 이것을 새로 만들었으니까 분할 신설 법인이고 이 병은 다른 놈하고 합쳐진 케이스니까 분할 합병의 상대방 법인인데 위에는 이제 그대로 존속하고 있으니까 그날 분할 합병의 상대방 법인이지만 얘는 이제 소멸했기 때문에 소멸한 분할 합병의 상대방 법인이다 이렇게 부르고요.
그다음에 이제 위에 걸 흡수 분할 합병, 밑에 걸 이제 신설 분할 합병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다음에 현재 이 A 법인에 만약에 지금처럼 그림처럼 4개의 사업부가 있다고 가정하면 3개는 현재 뛰쳐나갔지만 마지막 4번째 갑사업부가 남아 있죠. 그렇다면 저 A 법인은 여전히 이제 존속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분할 법인이 살아남는 케이스를 우리는 불완전 분할 혹은 존속 분할이다라고 표현하고, 반대로 갑사업부가 없대요. 3개의 사업부가 없다면 3개 다 뛰쳐나갔죠. 그럼 분할법인에는 사업부가 없으니까 존속할 수가 없겠지. 그런 것을 이제 우리는 완전 분할 혹은 소멸 분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일단 분할의 말 문제를 풀려면 금방 했던 이러한 사건들의 용어의 정의를 좀 확실히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이제 용어가요. 인적 분할, 물적 분할이 있고,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표현이에요. 자, 먼저 이제 인적 분할이란 어떤 거냐면, 이번에 B법인의 X사업부가 뛰쳐나와서 A법인으로 이제 설립이 되었고, 뭐 일단은 뭐 단순 분할인 걸로 가정해 볼게요. 그런 다음에 이제 A법인이 분할 대가를 이제 B법인에게 주죠. 그때 그 분할 대가를 받은 B법인이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분할법인인 저주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B법인은 그 X사업부가 소멸했으니까 X사업부 소멸한 것만큼 B법인의 발행 주식도 동일하게 소멸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B주주의 B주식이 소멸하는 대신에 A주식을 받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B주주는 B주식 소멸했지만 A주식은 받았으니까 이 새로 생긴 A법인의 주주가 되겠죠. 그러면 얘는 봤더니 사업부도 쪼개졌지만 주주도 B와 A로 쪼개지게 되잖아요. 그런 것은 이제 우리는 인적 분할이라고 해요. 주주의 구성이 이제 쪼개졌다.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인적 분할 이렇게 표현하고, 상대적으로 이제 물적 분할이라고 하는 건 여기 사업부 뛰쳐나가고 분할 대가를 받는까지는 똑같은데 그 분할 대가를 분할법인이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야. 분할법인의 주주들에게 안 주는 거예요. 그런 것은 이제 우리는 물적 분할이라고 해요. 왜? 주주는 안 쪼개졌다는 것이죠. 주주는 안 쪼개지고 뭐만 쪼개진 것이다? 사업부만 쪼개진 그런 개념이겠죠. 그래서 이제 분할은 이제 이렇게 인적 분할하고 물적 분할이 있는데, 그때 인적이냐 물적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과세 방법이 달라져서 이거는 별도의 사건이에요. 완전히. 먼저 현재 세법은 인적 분할은 합병하고 똑같은 컨셉으로 봐요. 왜냐? 합병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 피합병법인 같은 경우에는 합병 대가를 받았지만 지가 먹는 게 아니라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나눠주면서 얘는 하나도 가지고 있는 게 없어가지고 얘가 소멸을 하는 컨셉이죠. 인적 분할도 똑같은 거예요. 인적 분할도 분할법인이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받은 걸 다시 나눠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인적 분할이 합병하고 똑같죠. 다만 이제 완전히 똑같은 것은 아니고, 피합병 법인은 이 법인이 100% 소멸하지만 분할의 경우에는 인적 분할일 때 얘가 만약 X 사업부와 다른 사업부를 함께 가지고 있다면 X 사업부만 소멸했다면 예전에 내는 남게 있죠. 그래서 일부만 소멸하고 완전 소멸이 아닐 수 있죠. 그래서 B법인, 분할법인이 이제 존속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이제 차이점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제 분할법인이 존속할 수 있지만 존속하더라도 일부가 소멸되었죠. 합병은 100% 소멸이고 분할은 일부 소멸이거나 100% 소멸이거나 할 수 있는 것이어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법인이 소멸하고 그 법인이 소멸한 것을 주주가 가져갔다는 점에서는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현재 세법은 인적 분할은 합병과 동일한 사건 아니겠니? 라고 해서 합병과 동일한 방식으로 과세를 해요. 근데 그에 반해서 물적 분할이라고 하는 건 B법인의 X사업부가 소멸했지만 그 X사업부 소멸한 자리에 뭐가 메꿔졌다? A법인의 주식이 메꿔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 B법인은 소멸의 관점이 아닌 거야. X사업부 소멸했지만 그 자리에 뭐가 A 주식이 그 자리를 대체한 것이죠. 그럼 이제 X와 A의 교환 거래의 컨셉이 되는 거예요. 소멸 거래의 컨셉이 아니라 X와 X는 소멸했지만 A가 그 자리에 메꿔졌으니까 해서 이제 완전히 이 사건하고는 다른 별개의 컨셉이 되는 것이겠고, 그런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B법인은 실물 자산을 주고 주식을 받아온 거야. 실물 자산을 주고 주식을 받아와 가지고 우리 일반적인 현물 출자와 유사하죠. 현물 출자라는 게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주면서 상대방 회사의 주식을 받아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재 세법은 물적 분할은 현물 출자와 이제 동일한 과세 방식을 취하게 돼요. 아주 중요한 개념.
자, 우리는 그중에서 이제 먼저 인적 분할을 공부하게 될 것인데, 인적 분할은 뭐 특별히 공부할 게 없어요. 왜? 아까 얘기했듯이 인적 분할은 합병과 동일한 사건으로 보니까. 그래서 인적 분할은 합병과 동일한 과세 방식이야. 먼저 이제 비적격 인적 분할이라면 이 분할 법인에게 합병일 때 얘가 피합병 법인이잖아요. 양도 손익 과세했던 것처럼 여기. 그다음에 이제 합병이라면 여기가 합병 법인인데 이제 분할일 때는 얘가 이제 분할 신설 법인의 이제 컨셉이 되겠고, 분할 매수 차익. 그다음에 이제 얘는 주식 받아가니까 분할 시 의지배당, 합병이라면 합병 시 의지배당. 그리고 여기 분할 신설 법인의 주주는 원래는 과세 문제가 없지만 합병한 이후에 우리 이제 합병한 이후에 합병 차익 전입해서 무상주 받으면 의지배당이 있듯이 얘도 주식을 이제 분할 대가로 주식 발행했을 것이니까 분할 차익이라는 게 발생을 해요. 그래서 그 분할 차익 전입하면 얘한테 의지배당 과세되는 등 똑같고, 적격일 때도 이제 마찬가지로 적격일 때의 이제 과세 방법 다 동일하게 적용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인적 분할은 합병과 동일한 과세 체계다. 특별히 더 공부할 게 없다라고 생각하시되 하나만 딱 공부하시면 돼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인적 분할 같은 경우에도 비적격, 적격이라는 관점이 있고, 그때 이제 이 적격의 요건이 완벽히 합병의 적격 요건과 똑같지 않고 일부 차이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일부 차이 나는 요건을 확실히 좀 암기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것 좀 설명해 볼게요. 첫 번째가 이제 사업 목적의 분할인데, 어제 앞에서 했던 이제 합병 같은 경우에는 어, 합병법인이든 피합병법인이든 반드시 내역법인일 뿐만 아니라 뭐 해야 돼? 1년 이상 사업을 했어야 되죠. 근데 이제 분할일 때는요, 이제 단순 분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분할 법인이 있고 새로이 분할 신설 법인인데, 분할 신설 법인 말대로 이제 신설이니까 1년이란 요건 충족할 필요 없겠죠. 대신에 이제 분할 법인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필요한데 그 기간 분할 법인일 때는 몇 년? 5년 이상이라는 거. 합병일 때는 몇 년 이상? 1년 이상이지만 분할일 때는 분할 법인이 5년 이상이어야 된다는 요건이 이제 아주 큰 차이점 꼭 좀 기억하셔야 되겠고, 그다음에 내국 법인이란 건 뭐 똑같아요. 그거 말고도 이제 그 분할하는 사업부가 이러한 1, 2, 3의 요건을 추가로 더 충족해야 된다 했는데 뭐 여기까지 시험에 나오긴 그럴 것 같으니까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세요. 다만 이제 하나 주의할게. 우리가 이제 분할에는 단순 분할이 있고 분할 합병이 있는데, 분할 합병 같은 경우에는 분할의 성격도 있지만 합병의 성격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세법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분할 법인은 항상 분할의 컨셉인 것이지만 분할 합병일 때 분할 합병의 상대방 법인은 합병의 관점을 적용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분할 합병의 상대방 법인 같은 경우에는 뭐 소멸한 놈이든 소멸하지 않은 놈이든 합병의 기준을 적용해서 1년 이상이면 된다. 이해하시겠죠? 다시 한 번 더. 단순 분할이면 분할 법인만 쪼개지고 새로운 법인이 생길 건데, 뭐 새로운 법인이니까 1년 이상일 수가 없겠지. 그때는 이제 분할 법인이 5년 이상 해야 되겠다. 근데 이제 다만 분할 합병일 때는 분할 법인도 있고 분할 합병의 상대방도 있는데, 분할 법인은 분할의 컨셉이지만 여기 그 분할 합병일 때의 상대방 법인은 합병의 컨셉이 적용되는 것이어서 그때는 몇 년 이상? 1년 이상이다라고 하는 거 꼭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이제 지분의 연속성 관련해서 첫 번째가 이제 주식 교부 비율 요건인데요. 어제 했던 합병 같은 경우에는 주식 교부 비율 요건에서 전체 합병 대가 중에 주식의 비율이 80% 이상이면 됐고 한 20% 정도까지는 현금으로 줘도 된다라고 했었죠. 그때 그렇게 현금으로 줘도 되는 이유가 뭐라 했어요? 그 이유는 이 합병할 때 합병 교부 비율의 합병 교부 비율, 주식을 주고받는 그 비율 자체가 주주들이 마음에 안 들면 반대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합병 매수 청구를 통해서 현금을 받아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점을 고려해서 최대한 20%까지는 현금 줘도 돼의 컨셉이었잖아요. 근데 우리 이제 인적 분할 중에서도요, 단순 분할 같은 경우에는, 인적 분할 중에서 단순 분할 같은 경우에는 주주의 피해가 없어요. 주주의 피해가 그냥 어떤 법인의 사업부가 띠쳐져서 분할 신설 법인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 사업부로 신설되어서 주식을 교부하기 때문에 단순 분할일 때는 그 분할한 사업부의 가치만큼 그 주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단순 분할일 때는 누구도 피해가 없는 거예요. 단순 분할일 때는 누구도 피해가 없는 관점이기 때문에 분할 매수 청구라는 관점에 적용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단순 분할일 때는 현금 주면 안 돼요. 현금 주면 안 되고 100% 이제 분할 대가의 전액이 주식이어야 된다는 거, 여기 이제 좀 차이점. 하지만 분할 합병이라면 얘기가 좀 달라진다는 거예요. 분할 합병이라면 우리 이제 분할 법인이 쪼개지고
이제 새로이 이제 그 분할법인의 사업부가 다른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과 합쳐지겠지. 그러면 이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라는 놈은 원래부터 있던 놈이잖아요. 그 있던 놈이 이번에 새로이 주식을 발행할 때 분할 사업부를 받는 것만큼 주식을 발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아까 이제 앞에 합병에서도 공부했던 것처럼 합병할 때 승계받은 순자산의 시가는 10,000원이었는데 교부하는 주식의 시가는 8,000원이어서 받은 시가보다 덜 대가를 줄 수 있었잖아요. 더 줄 수도 있고 덜 줄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순자산 시가와 다르게 합병 대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주주가 있을 수가 있고 합병 매수 청구 때문에 현금이 나올 수 있던 것처럼 이러한 분할 합병의 경우에는 상대방 법인이 기존에 존속하고 있던 놈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분할 사업부의 가치만큼 분할 법인의 주주에게 대가를 안 줄 수 있어요. 다르게 줄 수 있다는 것이죠. 합병처럼 분할한 사업부 순자산의 시가는 10,000원인데 분할 법인이 이제 받는 대가가 8,000원일 수도 있고 12,000원일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 청구라는 개념이 존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똑같이 80% 이상이면 된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기억할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분할 합병이 아닌 단순 분할이야. 단순 분할일 때는 분할 법인 5년이면 되고 전액 주식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분할 합병이 되게 되는 순간 합병의 개념이 들어와서 분할 법인은 여전히 5년이지만 분할 합병의 상대방 법인은 1년 이상이면 되고 분할 대가 중에서도 분할 주식이 분할 교부 주식이 80% 이상이면 되지 100%일 필요는 없다. 이게 이제 중요한 차이예요. 확실히 좀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당시 이제 주식 배정의 요건 같은 경우에도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인적 분할 중에 단순 분할이면 누구도 이익을 보거나 피해를 볼 수 있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분할 매수 청구라는 게 없어가지고 그냥 전부 다 이제 그 각자의 지분율에 따라 이제 주식을 받게 될 거예요. 하지만 이제 분할 합병이 되게 되면 분할 매수 청구가 되어서 주식으로 받는 게 아니라 현금으로도 이제 주식으로 받지 않고 현금으로 받아갈 수가 있으니까 합병일 때 있어서 이 요건이 동일하게 있는 거예요. 우리 합병일 때도 보면 특정 지배주주가 자신이 받은 주식이 전체 교부한 주식의 자신의 지분율 이상 받아가야 된다는 요건이 있었죠. 뭐 똑같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분할 합병이 아닌 단순 분할일 때는 분할만의 요건이 적용된다. 100% 주식이고 모든 게 지분율에 따라 배정이 돼야 되고 하지만 분할 합병이 되는 순간 합병의 요건이 80%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특정 지배주주에게 지분율 이상 주식을 배정해야 된다. 이 요건도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있는 주식의 보유 요건하고 사업의 계속 요건, 고용 승계 요건은 합병하고 똑같으니까 뭐 특별히 공부할 건 없겠고 그다음 이제 밑에는 이제 세부 사항인데 뭐 좀 지엽적인 내용인데요. 요력되시는 분들만 기억할게요. 우리 이제 아무리 이제 앞에서 했던 적격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지라도 이번에 분할한 사업부가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을 하는 사업부래요.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 임대업은 정부가 좀 제재하고자 하는 성격이 깔려 있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적격으로 인정하지 못할게. 아무리 적격의 요건을 충족해도 부동산 임대업은 안 된다로 이제 좀 그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인적 분할의 설명은 마무리할게요. 인적 분할일 때는 아까 했던 여기 적격 분할의 요건, 합병과의 차이가 있는 거 그것만 좀 확실히 기억하시면 되겠고 나머지 과세 체계는 이제 똑같다. 자, 이제는 이제 물적 분할 공부할 건데요. 이 물적 분할 같은 경우에는 앞에 했던 합병 인적 분할과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별도의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잘 해주셔야 되겠다. 자, 뭔 말인지 좀 볼게요. 자, 아까 얘기했듯이 물적 분할 같은 경우에는 이 분할법인이 순자산 넘기고 분할 대가를 받은 다음에 분할법인이 그대로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 이 분할법인이 소멸한다의 개념이 없는 거야. 그냥 실물 자산이 주식으로 바꿔치기 된 것이다. 실물 자산이 뭘로 주식으로 바꿔치기 된 것이지 얘의 자산이 순자산이 소멸했다의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분할법인 입장에서는 교환 거래인 것이고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교환 거래는 항상 뭐하고 똑같은 것으로 처분 거래하고 똑같은 걸 보시면 되겠어요. 내가 이제 이 순자산을 판 건데 다만 이제 대가를 받는 게 현금이 아니라 주식을 받는 것에 불과한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실물 자산의 처분이 우리는 사업부 처분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이제 과세하겠고
그다음에 이제 다시 여기 이제 분할신설법인인데, 이 분할신설법인 입장에서는 이번에 순자산을 받았고 자신의 이제 주식을 이제 새로이 발행했는데, 이 신설법인 입장에서 본다면 그냥 자신이 그냥 주식 발행한 거예요. 주식 발행한다고 해서 이 법인이 실질적으로 뭐 손해 본 건 있어요? 들어온 것만 있죠. 순자산 들어온 것만 있지. 순자산 들어온 것만 있고 자신의 순자산이 감소하는 건 아니죠. 여러분들이 어떤 오해를 가끔 하시냐면, 우리가 이제 증자를 할 때, 어떤 법인이 증자를 할 때 보시면 현금이 들어오고, 현금이 100원이 들어오고 주식을 발행했다. 그럼 주식을 발행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닌 것이죠. 이 대변의 주식을 내면 내가 이 기존에 돈 주고 샀던 다른 법인의 주식을 줘야만 이제 그런 것이고, 그 출자 이제 그 새로이 신주를 발행하는 사람은요, 그냥 주식 찍어내기만 하면 돼요. 별도의 돈이 나가는 개념이 아닌 것이다. 물론 이제 나가는 건 뭐 주식 발행 비용, 뭐 신주 발행 비용, 주권 인쇄비 정도가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출자 받은 놈은 순자산의 증가만 있고 또 다른 순자산의 감소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순자산의 증가를 우리는 수익으로 볼 거냐? 아니죠. 이것은 전부 다 이제 자본 거래로 본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될 거. 이 분할법인은 기계를 주고 주식이라는 실물 자산, 기계 실물 자산이고 주식이라는 자산을 받아오는 거예요. 기계를 주고 주식을 받아오니까 얘는 교환거래이지만, 얘는 기계를 받고 주식을 주는데 선생님 얘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이때 이 주식은 이 법인이 돈 주고 산 자산이 아니잖아요. 그냥 새로 이제 종이 쪼가리 찍어내는 거예요. 얘는 돈 주고 산 기계를 주고 주식이라는 이제 가치가 있는 자산을 받아오지만, 얘는 그냥 주식을 발행한 놈인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얘가 이제 주식 나갔다고 해서 순자산의 감소의 개념은 아닌 거예요. 얘는 자산의 증가, 자산이 나갔으니까 자산의 감소와 자산의 증가가 동시에 있는 개념이지만, 얘는 자산의 증가만 했지 자산의 감소는 없는 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를 교환거래라고 이해하시면 안 돼. 오른쪽에만 교환거래이지 얘는 무슨 거래다? 출자거래예요. 출자. 그냥 순자산이 증가하기만 하는 사건인 것이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출자거래는 우리는 전부 다 항상 뭘로 본다? 자본거래 관점으로 보는 것이니까 얘한테는 아무런 과세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나도 좀 상식적인 얘기인데, 이제 회계원리 얘기인데, 선생님 얘는 기계 주고 주식 받아오고 얘는 기계 받아오고 주식 받아왔으니까 양쪽이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아직 회계원리가 안 된 거예요. 이놈은 기계도 가치가 있는 것이고 얘는 주식도 가치가 있는 자산이지만, 얘는 기계를 받은 것은 가치가 있는 자산이지만 자신이 스스로 발행한 주식은 그냥 종이 준 거예요. 종이. 이해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출자거래고, 출자거래라면 자본거래고, 자본거래니까 아무런 과세 문제가 없겠죠. 또한 여기 분할법인 주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아무런 과세 문제가 없는 게, 뭘 받아야 되죠. 가만히 있잖아요. 주고받은 게 없어. 그렇기 때문에 얘한테도 과세 문제가 없어요. 그럼 결국 물적 분할일 때는 누구에게만 과세 문제가 있는 것이다? 바로 여기 분할법인에게만 과세 문제가 있는 것이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죠? 자, 그때 이러한 분할법인에게 과세 문제가 있을 것인데, 이때도 얘가 물적 분할을 했던 이유는 뭔가를 잘해보기 위해서 물적 분할을 한 것인데, 물적 분할 안 했다면 이러한 사업부 처분이익이 발생하지 않았겠죠. 근데 물적 분할하다 보니까 사업부 처분이익이 발생해서 과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이제 이 사업부 처분이익도 사실은 본질적으로는 미실현이익인 거 아시겠죠? 어떤 식으로 미실현이익이냐면, 이 사업부의 이제 순자산의 장부가액은 예를 들어서 5,000원이었는데 시가는 10,000원이래요. 그러면 이번에 이제 순자산 시가 10,000원짜리, 장부가액은 5,000원짜리를 주고 주식을 받아온 것인데, 그 받아온 주식의 이제 가치가 얼마냐? 10,000원이겠죠. 왜? 현재 이제 세법은 물적 분할 같은 경우에는 상법의 이제 관점이, 인적 분할은 이제 단순 분할과 분할 합병을 다 인정하지만, 물적 분할은 이제 그 단순 분할만 인정하지 분할 합병을 인정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단순 분할, 물적 분할은 단순 분할만 인정하다 보니까 분할법인의 순자산이 넘어가서 설립이 되었고, 요 사업부로 설립이 되었고, 그 설립됨에 따라서 주식을 발행했죠. 그럼 이 사업부의 시가가 10,000원이면
신설법인의 시가도 10,000원이고 여기 발행한 주식의 시가도 10,000원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분할법인 입장에서는 장부가액 5,000원을 주고 시가 10,000원짜리 주식을 받아온 컨셉이 되는 것이겠고, 그 차이 5,000원이 이제 처분이익이고, 그 처분이익 5,000원은 본질적으로 이 분할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자산의 미실현 이익의 컨셉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물적 분할했더니 바로 그 미실현 이익이 처분이익으로 과세가 되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괜히 분할했더니 과세 문제가 생기니까 세법은 이 경우에 다시 적격이라면 이연해 줄게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이연할 때는 요 분할법인에게 요 놈을 당장에 과세하지 않고 미래에 과세하겠다는 이제 이연을 할 것인데, 자 어떻게 이연할 건지 좀 이따 보고요. 일단은 이제 적격의 요건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 우리 이제 기본적으로 분할일 때도 요 4가지 요건이 있어야 되는 건 똑같아요. 그리고 앞에서 배웠던 인적 분할의 요건들이 그대로 동일하게 적용되되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이제 요 동네는 그 단순 분할은 인정이 되고 분할 합병 중에서도 이제 흡수 분할 합병이 인정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분할 합병이 인정이 되지 않다 보니까 그냥 전액이 주식 이어야 되지, 현금이 이제 유출, 현금이 이제 일부 있어가지고 80% 이상이다의 요건은 없어요. 그래서 100% 주식이어야만 되는 것이다. 100% 주식, 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그다음 이제 세 번째, 압축 기장 충당금의 이제 설정에서요. 요게 이제 조금 전에 했던 이제 그 얘기예요. 일단 이제 법문고 읽어보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지 분개를 볼 건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분할은 뭐 계산 문제는 안 나올 거고 말 문제 나올 거니까 요 문장이 중요해요. 좀 전에 봤던 것처럼 물적 분할은 얘한테만 과세 문제가 있어. 얘랑 과세 문제가 없으니까 적격에 특례라는 게 없어요. 얘한테만 있는 거예요. 그때 얘한테 발생하는 입금이 요거 사업부 처분이익이고, 요게 이제 미실현 이익이라 했잖아요. 요 미실현 이익이 당장의 과세가 안 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당장의 과세가 안 되고 미래에 이제 이제 그 실물 자산이나 이 주식을 처분해서 진짜 실현될 때 이제 과세하는 컨셉인 것이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래요, 법은. 적격 물적 분할일 때는 분할법인이 신설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 아까 이제 우리 사례의 숫자로 보면 사업부의 장부가액은 5,000원인데 시가는 10,000원이었죠. 그래서 10,000원짜리 주식을 받아서 물적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 차익, 받은 건 10,000원, 준 장부가액은 5,000원이니까 처분이익이 5,000원이 있겠고, 그 5,000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분할 등기일이 속한 연도의 소득금액 계산할 때 압축기장 충당금을 설정하여, 그래서 이제 처분이익이 5,000원이었다면 5,000원만큼 압축기장 충당금을 손금 산입하는 거야. 그렇게 이제 손금 산입하게 되면 당장에 이제 과세가 안 되겠죠. 그리고 또한 마지막에 주의할 거,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에 항상 적격일 때는 이연의 관점이고 이연은 항상 선택이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예요. 자, 요 이제 표현이 이제 어떤 의미인지를 간단한 이제 사례로 이해해 볼게요. 자, 이렇게 소멸하는 이제 B법인이 있고, 이 소멸하는 B법인에 사업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의 X사업부가 있고, 이 X사업부의 자산, 부채, 자본, 우리가 평소에 했던 그 숫자가 똑같죠. 순자산의 장부가액은 7,000원, 2,000원에서 5,000원이고, 그때 자산의 시가는 12,000원이니까 요 놈 순자산의 시가는 10,000원이에요. 순자산의 시가는 10,000원. 자, 그리고 이제 보시면 우리 이제 물적 분할인데 사업부가 뛰쳐나가서 그 사업부로 A법인이 설립되었고, A법인이 이제 주식을 발행을 한 거예요. 자, 그때 아까도 이제 앞에서 얘기했지만 우리가 합병이라면 내가 받은 순자산의 시가는 10,000원인데 상대방에게 발행하는 주식의 시가가 10,000원과 다르게 12,000원일 수도 있고 8,000원일 수도 있지만 단순 분할일 때는 그럴 수 없다 했죠. 왜? 이 사업부가 10,000원인데 시가가 이 사업부의 이전으로 설립이 되었죠. 그럼 이 사업부의 가치가 10,000원이면 얘도 가치가 10,000원이 될 수밖에 없겠고, 다시 이제 이놈이 이번에 새로이 발행한 주식의 가치라는 게 기업의 가치잖아요. 10,000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단순 분할일 때는 실물 사업부의 가치와 발행된 주식의 가치가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 아시겠죠? 하지만 합병과 같이 이 A법인이 기존부터 존재했던 기존의 자산이 독립적으로 있던 법인이라면 이번에 받은 실물 자산의 시가와 상대방에게 교부한 주식 시가가 항상 일치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다를 수 있겠지.
일단 여기까지 아시겠죠? 현재 이제 세법은 물적 분할 같은 경우에는 어, 단순 분할만 인정하는 컨셉이에요. 분할 합병은 이제 인정하지 않는 이제 개념이 이제 상법에 존재하다 보니 세법에서도 뭐 그걸 고려해가지고 물적 분할은 항상 어떤 컨셉이냐? 단순 분할일 때를 이제 가정해서 법에 규정이 돼 있어요. 일단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요 비법인의 이제 회계 처리를 보시면 만약에 이제 비적격 분할이다. 먼저 부회계 처리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건 세법 회계 처리죠. 그때 이제 세법 회계 처리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번에 B법이 받은 A 주식의 자산 취득가액을 얼마나 할 거냐는 것인데 그때 컨셉은 어떻게 하시면 좋으냐면 이 이름이 물적 분할이어서 그렇지 본질은 교환거래하고 똑같은 거예요. 교환거래. 실물 사업부 주고 주식을 받아온 것이죠. 주식을 취득한 거예요. 실물 사업부 팔고 주식을 받아온 교환거래고 교환거래일 때는 항상 어떻게 하래요? 받은 것에 시가를 하라 했지. 그래서 당연히 이제 시가인 10,000원으로 한다. 이렇게. 자, 그럼 여기 이제 바로 처분 대가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처분 대가가 10,000원인데 처분한 사업부의 장부가액은 당연히 요거 순자산 기준으로 5,000일 것이고 차이나는 5,000원만큼이 처분이익이겠죠. 그리고 이제 북은 아마 공정가치로 회계 처리했으니까 텍스와 같아서 아무런 세부정이 없을 거예요. 뭐 시험에 세부정 안 나올 거니까 요게만 이해하시면 되겠다. 자, 그때 이 바로 B법인의 사업부 처분이익 5,000원이 바로 뭐다? 요 사업부 자산의 미실현이익이잖아요. 사업부 자산의 미실현이익이 이제 교환거래 관점으로 실현된 걸로 보는 컨셉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역시 물적 분할 안 했으면 과세 안 될 건데 괜히 물적 분할해서 이제 미실현 이익이 실현되었다의 컨셉으로 과세가 되니까 세번 다시 적격의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이연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연을 어떤 식으로 할 거냐 관련해서 먼저 결론부터 얘기하면 요 사업부 처분이익 5,000원 있잖아요. 요 사업부 처분이익 5,000원이 발생한 것은 맞지만 요 발생한 것을 당장에 과세하지 않고 미래에 과세하기 위해서 사업부 처분이익을 상계하면서 없애면서 대변의 압축 기장 충당금이라는 걸 설정할 수 있겠고 북은 회계학은 뭐 그런 게 없으니까 세법은 이렇게 송금사안이 5,000원 마이너스 한다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요거를 이제 이해하는 이제 컨셉을 잠깐 설명드리면 우리 합병하고 한번 비교해 볼게요. 합병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적격일 때 이연하는 방식이 있었죠. 어떻게 이연했었냐면 여기 칠판으로 이제 따로 잠깐 써보면 여기 이제 B 법인이 있었고 여기 A 법인이 있었고 그때 이제 우리 이제 B 법인이 이제 피합병 법인이었으니까 얘가 소멸하고 그 다음에 A 법인이 합병 법인에서 존속하죠. 그때 이제 소멸하는 B 법인 그리고 B 주주도 이제 소멸하고 A 주주로 바뀌게 될 것인데 이 B 법인과 B 주주는 소멸하는 놈들이고 이렇게 소멸하는 놈들에 대해서 이연할 때는 얘네들이 이제 합병 대가들을 받았잖아요. 합병 대가를 얘가 먹었다가 다시 얘한테 줘서 얘가 먹었죠. 합병 대가를 얘도 먹고 얘도 먹었는데 이 합병 대가를 먹은 놈이 지금 소멸했잖아요. 그럼 지금 소멸하다 보니까 미래에 얘들한테 과세할 수가 없죠. 그때 이제 지금 당장에 이제 얘네들이 과세가 안 되기 위해서 받은 대가를 실제 대가로 했어요. 실제 대가 아닌 걸로 했어요. 아닌 걸로. 우리 이제 합병할 때는 얘 소멸하는 순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했었고 여기 B 주주도 합병교부금이 없다면 실현이익 아닌 전부 다 미실현이익이니까 소멸하는 주식의 장부가액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얘는 소멸하는 순자산의 장부가액, 얘는 소멸하는 주식의 장부가액에서 받은 대가를 확 줄이는 방식으로 이제 이연했어요. 근데 그에 반해서 여기 A법인, 합병법인은 존속한 놈이었는데 이 놈에 대해서 이연할 때는 어떻게 했다? 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을 시가가 아닌 뭘로? 장부가로 했고 그때 이연한 금액이 얼마인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시가와 장부가액 차이만큼 자산 조정 계정이라는 별도의 계정 과목을 신설했죠. 이렇게 얘는 존속하는 놈들은 별도의 계정 과목을 신설했던 이유가 뭐냐면 일단 이연해 준 금액이 얼마인지 표시를 해두겠다는 거예요. 너가 살아남은 놈이니까 이 살아남은 놈 너가 미래에 과세가 돼야 될 놈인데 미래에 과세할 때 얼마를 미래에 과세할 건지 그 금액이 얼마인지를 표현하자. 그 표현하는 방식이 별도 계정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자산 조정 계정이라는 걸 신설했고, 그때 이제 이연해 준 금액이 요 금액 안에 들어가 있는데 혹시라도 2년이나 3년 안에 과세연 중단되면 뭐 조정 계정 전부 다 입금 산입하는 방식으로 이연을 취소해서 다 과세하고 이런 식이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 동네에서 이제 이연하는 방식은 주로 소멸하는 법인일 때 있잖아요. 소멸하는 법인일 때는 받은 대가를 확 줄여가지고 걔네들에게 과세하지 않고, 그러면 이제 얘네들한테 과세하지 않은 금액은 얘네들한테 영원히 과세할 수 없는 게 얘는 소멸했으니까 그 금액을 전부 다 넘겨서 합병법인 얘가 존속하고 있으니까 얘한테 미래에 과세할 거고, 얘한테 미래에 과세할 금액이 얼마인지를 조정계정이라는 별도의 계정을 써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방식이에요. 자, 근데 지금 하는 이 물적 분할을 보시면 물적 분할은 요 B법인이 있잖아요. B법인에게만 미실현 이익이 과세가 되는 놈인데, 일단 그 미실현 이익이 얘한테 1차적으로 과세가 안 되었을 때 넘겨서 A법인에 과세해야 돼, 미래의 B법인에 과세해? 미래의 B법인에게 해요. 왜? 이 B법인은 소멸법인이에요, 존속법인이에요? 존속법인이에요. 인적 분할이나 합병일 때는 B법인이 소멸한 놈이지만 물적 분할은 얘가 소멸한 놈이 아니야. X사업부 사라지고 A 주식을 얘가 받아왔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소멸하지 않고 얘는 계속 존속하는 거야. 그런 차원에서 인적 분할과 물적 분할이 완전히 다른 거다. 앞에서 얘기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물적 분할일 때 B법인은 존속법인이고, 존속법인에 대한 이연을 할 때는 받은 대가를 줄이는 방식이에요, 아니면 별도의 계정을 신설하는 방식이에요? 별도의 계정을 신설하는 거예요. 별도의 계정을. 아시겠죠? 그때 이제 합병일 때는 존속하는 A법인이 자산 조정 계정, 얘가 가지고 있는 실물 자산에 대해서 자산 조정 계정을 설정을 해서 이연하는 방식이었고, 근데 얘가 가지고 있는 자산은 주식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 사실은 뭐 주식 조정 계정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지만, 세법은 주식 조정 계정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고 압축 기장 충당금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압축 기장 충당금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앞에서 했던 합병의 뭐 주식 조정, 자산 조정 계정하고 유사한 관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어차피 뭐 당장 1차 시험에 계산 문제로 나오지 않을 거니까 말 문제를 좀 여러분들이 법 문장을 확실히 이해하기 위해서 길게 설명드린 것인데, 뭐 결론은 물적 분할일 때는 요 B법인, 분할법인에게만 과세 문제가 있고, 그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놈이고, 존속하는 놈의 이연 방식은 별도의 계정이고, 그 별도의 계정이 자산 조정 계정이 아니라 압축 기장 충당금이다. 뭐 그것만 좀 확실히 기억해 주시면 되겠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더 주의하셔야 될 게, 두 번째 주의할 게 뭐냐면, 항상 이제 이 동네는 누구에게 얼마를 과세할 거냐도 중요하지만 자산의 취득가액이 얼마냐도 중요해요. 우리는 일단 요 B법인 같은 경우에는 주식이 이제 가지고 있고, A법인이 실물자산 가지고 있겠죠. B법인이 가지고 있는 이 주식의 취득가액이 얼마냐와 관련해서 결론부터 얘기하면 적격이든 비적격이든 시가예요. 합병일 때와 좀 표현이 다르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합병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이었잖아요. 세법 기준으로 적격일 때 자산의 취득가액을 시가로 쓴 다음에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이만큼 자산 조정 계정을 설정해서 10,000원 빼기 5,000원에서 5,000원이 이제 최종적인 취득가액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장부가액이다라고 표현했는데, 그럼 선생님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압축 기장 충당금이라는 게 이 주식의 차감적 평가 계정이니까 10,000원에다가 여기 5,000원 빼면 장부가액인 5,000원이라고 표현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 이제 자산 조정 계정과 압축 기장 충당금의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압축 기장 충당금은 이 주식의 차감적 평가 계정이 아니에요. 압축 기장 충당금 주식의 차감적 평가 계정이 아니에요. 왜인지 아니냐면, 우리 이제 차감적 평가 계정의 특징은 그 자산, 만약에 이제 요 압축 기장 충당금이 요 주식의 차감적 계정이면 주식을 20% 처분하면 본래의 자산, 본 자산이 본 계정이 20% 소멸하면 차감적 평가 계정도 몇 프로? 20% 소멸해서 추인해야 되잖아요. 아주 옛날에는 그렇게 했었어요. 하지만 이제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요 압축 기장 충당금은 언제 소멸 이 유보로 추인할 거냐면, 요 A 주식 팔 때도 추인될 수가 있지만 이 A 법인이 실물 자산 팔 때도 추인이 될 수 있어요. 무슨 컨셉이냐면, 정부 입장은 이
5,000원의 본질은 이 실물자산의 미실현이익인 것이고 이 실물자산 미실현이익을 과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 실물자산 미실현이익이 언제 실현될 거냐? 그때 과세해야 될 건데 세법 입장은 이 미실현이익이 실현되는 사건은 두 가지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사건은 피법인이 이렇게 받은 주식을 처분해. 만약 100% 처분했다 가정해봐요. 그러면 이제 현금 들어오니까 당연히 피법인이 실현되겠지.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현재 B법인은 A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100%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A법인이 이 승계받은 사업부의 실물자산을 처분해. 그러면 이제 이 A법인에게서 이제 그 현금이 발생해서 이익이 발생하겠지. 근데 그 A법인을 B법인이 100%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A법인이 실물자산의 처분에서 벌어들인 이익도 전부 다 누구 거다? B법인 거고 B법인 입장에서 실현된 걸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자산의 미실현 이익이 실현되어서 얘한테 언제 과세가 돼야 될 거냐는 B법인이 가지고 있는 A 주식 처분해도 얘한테 과세하지만 A법인이 가지고 있는 실물, 기계, 토지, 건물을 처분해서 실현했을 때도 여기 얘가 그걸 다 먹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역시 실현되어서 과세해요. 만약 극단적인 가정을 해서 B법인은 A 주식을 한 푼도 안 팔았는데 이 A법인이 실물 자산을 다 팔아가지고 100% 그 자산의 실물 자산의 미실현이 실현되었다면 그 이익을 100% 얘가 먹은 거예요. 그러면 얘도 100% 추인돼야 돼요. 즉 A 주식은 안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압축기장 충당금은 100% 환입, 입금 산입 5천 되는 것이니까 결국 본 계정이 소멸하지 않더라도 얘가 소멸하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본 계정이 소멸하지 않는데 요 계정이 소멸한다면 얘는 별도의 차감적 계정이 아니다의 컨셉인 것이다. 독립된 계정으로 보는 거예요. 독립된 계정이라면 이 자산 취득가액 구할 때 뺄 수가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적격일 때도 자산의 취득가액은 시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뭐 요 얘기는 뒤에도 다시 한 번 더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이제 B법인 얘기를 마무리하고요. 자, 이제는 이제 A법인 얘기를 해볼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A법인은 B법인하고 컨셉이 달라. A법인은 실물사업부 받아왔고 주식을 새로이 발행했는데 이 새로이 발행한 주식은 A법인의 자산을 준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종이 쪼가리 발행해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받은 것만 있고 별도로 준 거 없는 것이다. 그럼 얘는 받은 것만 있으니까 주주의 주주의 출자여서 자본거래인 것이고 그때 그 자본거래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먼저 A법인은 반드시 자산의 취득가액을 시가로 하래요. 그리고 부채, 자본 이렇게 해요. 이때 왜 이제 꼭 자산의 취득가액이 시가가 돼야 될 거냐를 이해하는 게 이제 중요해요. 자, 우리 이제 항상 자산의 취득가액을 시가로 할 거냐, 장부가액으로 할 거냐는 건 어떤 이면이 있어요. 뒤에 이제 숨겨진 의미가 뭐냐면, 자, 가정해 볼게요. 자, 나의 자산의 취득가액을 시가로 적었을 때 하고, 자산의 취득가액을 장부가액으로 적었을 때 하고, 자, 얘가 나중에 처분을 했어요. 처분을 하게 되면 처분 이익이 발생할 건데. 자, 요 놈이 이제 시가가 12,000원이면 장부가액, 취득가액 7,000원짜리를 12,000원에 처분하면 나중에 처분이익이 얼마? 5,000원이 과세가 되겠지만 취득가액 12,000원 놈을 나중에 시가인 12,000원에 처분하면 처분이익은 0이죠. 그래서 우리가 취득가액이 장부가액이다라는 얘기는 아직 미실현이익이 과세가 안 되었고 나중에 처분할 때 과세하겠구나의 관점이고 자산의 취득가액을 시가로 했다는 얘기는 그 취득하는 시점의 미실현이익을 나중에 과세할 필요가 없다의 개념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와보시면 요놈 B법인 있잖아요. 요놈 B법인. 자, 요놈 B법인에게는 요 자산의 미실현이익 5,000원이 있었다. 그때 그 미실현이익 5,000원이 무조건 요 B법인에게 과세가 돼요. 비적격이면 당장 요 놈에게 과세가 되는 것이고 적격이면 아까 우리 이제 앞에서 했던 것처럼 처분이 발생했지만 압축기장 충당금 설정한 다음에 미래에 요 놈이 과세하죠. 그래서 뭘 꼭 이해하셔야 되냐면 물적 분할에서의 B법인은 존속이에요, 소멸이에요? 존속이고 존속이란 얘기는 얘한테 그 미실현이익을 지금 당장 과세하거나 아니면 미래에 얘한테 과세하는 거야. 즉 이 사업부 미실현이익 5,000원은 전부 다 누구한테만 과세하는 것이다? 분할법인에게만 과세하지 이 A법인에게는 과세하면 안 되는 거야.
여기에도 5,000원 과세하고 여기에도 5,000원 과세하면 여기에도 5,000원 과세하고 여기에도 5,000원 과세하면 5,000원을 몇 번이나? 2번이나 과세하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겠죠. 우리는 그 5,000원을 전부 다 여기에서만 과세하려면 여기에서만 과세하고 여기에서는 과세하지 않으려면 A법인이 나중에 그 실물 자산을 시가인 12,000에 팔더라도 얘한테는 처분이익이 한 푼도 안 나와야 되는 거예요. 처분이익이 한 푼도 안 나오려면 반드시 A법인의 자산의 취득가액을 얼마로? 시가인 12,000으로 적어야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항상 이제 그 분할 신설법인일 때 이제 취득가액은 시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처리하고 세무령 없을 것이고. 그러한 관점은 적격일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적격이든 비적격이면 얘한테 5,000원을 바로 과세하고 적격이면 나중에 얘한테 5,000원 과세하는 것이죠. 지금 과세할 거냐 나중에 과세할 거냐의 문제인 것이지 어쨌든 B법인에게 다 과세가 되니까 A법인에게는 한 푼도 과세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A법인에게서 이 5,000원이 한 푼도 과세가 안 되려면 비적격일 때도 자산의 취득가액 11,000원에서 나중에 12,000원 처분하면 처분이익이 0이 돼야 될 것이고 적격일 때도 여기가 취득가액 12,000원이 되어야 나중에 12,000원 처분할 때 저기 A법인에게서 처분이익이 한 푼도 과세가 안 되는 것이다.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A법인, B법인 얘기 다 했고, 뭐 B주주는 아까 얘기했듯이 뭐 특별히 거래가 없기 때문에 뭐 공부할 게 없어요. 취득가액 공부할 게 없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취득가액 얘기 먼저 한번 좀 정리를 해볼게요. 기본적으로 이제 물적 분할은 현물 출자가 똑같다라는 얘기 아까 했었죠. 자, 물적 분할 현물 출자일 때의 자산의 취득가액 어떻게 할 거냐? 먼저 A법인 금방 했던 얘기. 그 실물사업부 자산에 무조건 뭘로 한다? 시가를 한다. 왜 무조건 시가를 한다고? 그 얘기는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그 실물 자산의 미실현이익이 B법인에게 비적격이면 당장 과세가 되고 적격이면 A법인에게 2월에서 과세하는 게 아니라 얘가 존속한 놈이기 때문에 미래에 얘한테 과세해요. 지금 과세할 거냐 미래에 과세할 거냐의 문제인 것이지 A법인에게 과세할 게 아닌 것이다. 그럼 A법인에게서 그 실물 자산의 미실현이 과세가 안 되려면 항상 자산의 취득가액은 시가가 돼줘야 되겠죠. 요거 꼭 좀 기억하시고. 그다음 이제 B법인 같은 경우에는 A 주식을 받아갈 건데 그 A 주식의 취득가액 뭘로 할 거냐? 시가예요. 그때 이제 이 시가는 이제 어떻게 될 거냐면 물적 분할일 때는 준 사업부의 시가를 하래요. 자, 이게 이제 무슨 관점이냐면 항상 이 물적 분할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법이 이제 분할합병 상법이 이제 분할합병의 물적 분할을 인정하지 않는 개념이어서 단순 분할만 될 것이고 단순 분할이라는 얘기는 요 X 사업부의 시가가 10,000원이면 그 X 사업부로 설립된 A 법인의 시가도 10,000원이고 그럼 A 사업부의 시가가 10,000원이면 이번에 새로이 발행한 A 주식 시가도 10,000원일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B 법인은 준 것도 10,000원 받은 것도 10,000원이에요. 자, 그때 우리가 앞에서 공부하기를 교환거래 있잖아요. 교환거래에서는 제가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준 것의 시가와 받은 것의 시가가 다르다면 뭘로 해야 된다고? 받은 것의 시가로 해야 된다 했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업부 시가를 하는 얘기는 준 것의 시가를 하는 거예요. 왜 준 것의 시가를 할 거냐면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준 것의 시가가 10,000원이면 받은 것의 시가도 10,000원이 되기 때문에 받은 것의 시가를 결정하는 게 준 것의 시가예요. 그래서 법은 준 것의 시가로 표현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관점은 현물 출자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이제 이것이 물적 분할이 아니라 현물 출자라 하면 뭐가 달라질 거냐? 우리 현물 출자일 때는 이번에 이제 분할이 아니라 현물 출자일 때는 실물 자산을 A법인에 줬는데 그 실물 자산으로 얘가 최초로 설립했을 수도 있는 단순 분할하고 똑같은 개념일 수도 있겠지만 기존에 존재하고 있던 법인에 현물 출자한 것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번에 현물 출자로 새로이 신설된 법인에 대한 것이었다면 준 것의 시가와 받은 것의 시가는 같겠죠. 그래서 원래는 받은 것의 시가를 할 건데 받은 것의 시가가 얼마인지는 준 것의 시가로 결정되기 때문에 그때도 역시 준 것의 시가, 사부의 시가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밑에 있는 기존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였다면 그때는 받은 것의 시가로 해요. 받은 것의 시가. 왜? 기존 법인이라면 준 것의 시가가 받은 것의 시가를 결정하는 게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준 것의 시가와 받은 것의 시가가 다를 수 있다면 그때는 당연히 받은 것의 시가로 하는 것이다.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다음 적격일 때도 똑같아요. 비적격일 때와 마찬가지로 시가로 해요. 왜냐? 우리 이제 적격이 되게 되면
요 B법인에게 압축기장 충당금을 설정할 것인데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압축기장 충당금은 그 주식의 차감적 계정이에요? 독립된 계정이에요? 독립된 계정이라 했죠. 왜? 차감적 계정이라면 B법인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팔았을 때 그 압축기장 충당금도 소멸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다 했죠. 우리는 이 A법인의 실물자산 팔면 그 압축기장 충당금이 소멸하기 때문에 본 계정, 주식을 팔든 실물자산을 팔든 추인이 된다면, 소멸한다면 그 압축기장 충당금은 주식의 차감적 계정이라 할 수가 없다. 별도의 계정이기 때문에 똑같이 시가로 한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취지까지 고려해서 다 설명했는데 최종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수업 목적으로 기억할 때는 고민할 필요 없겠죠. 물적 분할이나 현물 출자는 봤더니 실물 자산이든 주식이든 적격이든 비적격이든 전부 다 뭘로만 하래요? 시가로만 하래요. 그래서 물적 분할이나 현물 출자일 때는 적격이든 비적격이든 실물 자산이든 주식이든 고민할 필요 없다. 무조건 뭘로 한다? 시가로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다만 하나 주의할 것은 분할법인 같은 경우에는 교환거래 컨셉이어서 준 것의 시가로 할 거냐 받은 것의 시가로 할 거냐 하는 것인데 물적 분할과 신설법인의 현물 출자라면 그때는 준 것의 시가가 받은 것의 시가를 결정하기 때문에 법 규정이 준 것의 시가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밑에 있는 기존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라면 준 것의 시가와 받은 것의 시가가 다를 수 있는데 그때는 당연히 받은 것의 시가를 한다. 그것만 좀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비교해서 기억할게. 합병하고 인적 분할인데 우리 이제 먼저 실물자산. 여기 보시면 얘는 시가로 똑같은데 적격일 때는 다르죠. 왜 다르냐? 어떤 것이 결정 차이냐면 요 B법인이 물적 분할일 때는 존속이에요, 소멸이에요? 얘는 존속이죠. 얘는 존속. 얘는 소멸이에요. 그러다 보니 얘한테 이연해 준 금액을 얘한테 과세하는 것. 지금 과세할 거냐 미래에 과세할 거냐의 문제이지 전부 다 얘한테만 과세하고 얘한테 넘겨서 과세하지 않기 때문에 다 시가가 돼야 되지만 합병이나 인적 분할은 이 B법인이 소멸한다의 관점이고 소멸하는 B에게 과세 안 했어. 이연을 해줬어요. 그럼 얘한테 미래에 과세할 수 없잖아요. 그럼 전부 다 얘한테 과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적격이라면 얘한테 나중에 다 과세를 하려면 반드시 그 자산의 취득가액이 뭐가 돼야 장부가액이 돼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존속이냐 소멸이냐의 차이 때문에 여기가 시가냐 장부가액이냐 이렇게 달라지는 것이다. 다시 한번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B법인은 뭐 소멸했으니까 주식 안 가지고 있을 것이 B 주주가 주식 가지고 있을 건데 그때 그 주식은 어제 우리 이제 앞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이러한 법정 산식으로 구한다는 거 앞에서 이미 설명드린 바 있죠. 자, 금방까지의 내용 우리 이제 문제를 볼 건데 요 문제는 우리 앞에 4장 취득가액 파트에서 설명하지 않았던 내용 있잖아요. 그 문제들을 좀 풀어볼게요. 이제 4장으로 돌아가셔가지고 4장의 17번 문제 한번 가보시죠. 4장의 17번 문제 폈죠. 나중에 이제 10장에서 공부한다 하고 이제 안 했던 것들이에요. 4장 17번의 1번 지문을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적격 물적 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취득하는 주식의 세무상 취득가액은 물적 분할한 순자산의 장부가액이다. 인데요. 뭐 저거 다 기억 못해도 심플해요. 아까 최종 결론 제가 뭐라 했어요? 물적 분할이나 현물 출자는 어떤 경우든 적격이든 비적격이든 주식이든 실물자산이든 무조건 뭘로만 한다? 시가로만 한다 했죠. 근데 지금 얘는 장부가액으로 한다라고 했으니까 틀렸겠죠. 그래서 그때는 순자산의 시가로 하는 것이다. 순자산의 시가.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18번에 동그라미 2번 가보시면 합병, 분할, 현물 출자에 의해서 취득한 자산은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단 과세 이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 비적격이라는 얘기죠. 자, 비적격일 때 보시면 지금 이제 실물자산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이 동네 취득가액은 주식의 취득가액이냐 실물자산의 취득가액이냐인데 우리가 이제 주식은 B법인이나 B주주가 가져가는 것이고 실물자산은 A법인들이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때 그 A법인들이 가져갈 때 비적격일 때는 항상 시가예요. 적격일 때는 여기는 시가이고 여기는 장부가 달라지지만 비적격일 때는 실물자산 항상 뭘로 한다? 시가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과세현 요건 충족하지 못한 비적격이니까 시가를 한다는 것은 맞겠고 그 다음에 이제 18번에 이제 그 밑에 있는 동그라미 5번 지문을
보시면 현존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현존법인이라는 게 기존에 존재하는 법인인 거예요. 기존에 존재하는 법인에 의해서 주주가 취득한 주식이 있었으면 그 주주는 실물자산 주고 주식 받아왔죠. 실물자산 자산이 맞고 새로이 상대방 법인이 발행한 주식 자산 맞잖아요. 자산 주고 자산 받아왔으니까 무슨 거래다? 교환거래고, 교환거래는 항상 받은 것의 시가로 하는 거다. 다만 신설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라 하면 준 것의 시가와 받은 것의 시가가 똑같으니까 준 것의 시가로 해야 되겠지만, 지금은 신설법인이에요, 기존법인이에요? 기존법인이죠. 기존법인이면 준 것의 시가와 받은 것의 시가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뭘로 해? 받은 것의 시가로 해야 되겠지. 그래서 끝에 보시면 그 주주가 취득한 주식은 받은 주식의 취득 당시 시가를 취득가액을 한다. 맞는 표현. 자, 그 다음에는 이제 22번. 22번의 동그라미 4번 지문 보시면 장부가 1억, 시가 1억의 토지를 현물 출자 받은 경우에 세무상 토지의 취득가액. 자, 지금 현물 출자죠. 현물 출자는 적격이든 비적격이든 안 가리고 무조건 뭘로 해야 돼? 시가로 해야 돼. 그래서 밑에 보시면 단 과세현 요건은 충족되었다라고 하는데, 적격이라고 할지라도 물적 분할 현물 출자 항상 뭘로 하는 것이다? 시가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취득가액은 1억이 아니라 1억 5천이 대조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우리 이제 28번에 가보시면 28번에 동그라미 2번 지문 있죠. 물적 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물적 분할한 순자산 시가다. 앞에서 했던 내용이죠. 요거 물적 분할일 때는 주식 취득했을 때 실물 자산 주고 주식 취득했는데 준 것의 시가가 받은 것의 시가를 결정하기 때문에 준 것의 시가, 물적 분할한 순자산 시가를 한다. 이해하시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